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재정 건전성 하면 제일 먼저 항상 나오는 게 예산 얘기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초슈퍼 예산이에요. 초슈퍼. 그래서 올해 2021년 예산 발표됐습니다. 뭐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월급이 오르잖아요. 초슈퍼 월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감소했던 적은 딱 한 번. 98년에 그 IMF 때 감액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정말 거의 동난 수준이었죠, 동난. 그래서 줄어들었지, 그때 말고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매년 초슈퍼 예산이죠. 전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항상 매년 초슈퍼 GDP를 하는 거죠. 초슈퍼, 울트라, 맨날 슈퍼 하면 언제 뻥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슈퍼라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나 가치가 부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문장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약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무조건 초슈퍼죠. 안 쓰면 좋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세금 안 걷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세금을 적게 걷은 나라는 후진국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무조건 선진국이 되는 건 또 아니지만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걷죠. 많이 걷는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긴 하죠.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지금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시각을 볼 때 우리 슌페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한 집안에 돈을 쓰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막 물어보면 당신네 집에 책을 얼마나 사서 보며 문화비를 얼마나 쓰느냐 물어보면 다들 엄청나게 자기들 우리 문화 활동 많이 한다고 하죠. 서울에 2인 가구 이상을 1인 가구 가구당을 쳤을 때 가구당 책을 사서 보는 비용은 0.5%입니다.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다 우선 이런 거 다 해도 3%가 안 돼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외식비예요. 외식비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술값이죠, 대부분.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먹는 외식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히 양성 외식 술값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집안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미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문장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고요. 투자냐 비용이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드차이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국가 기능은 재정 구조로 알 수 있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미얀마 보잖아요, 미얀마. 제가 미얀마에 몇 년 전에 한 3년에 걸쳐서 강의를 갔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미얀마 국회의원들한테도 강의했고요. 미얀마 시민단체들도 강의했어요. 제가 이 공중파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위안을 가졌죠. 우리나라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반면 교사 삼았는데 참 나쁜 인간의 심리죠. 근데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 되는 날짜 자원은 다 군부가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20%를 20%죠? 25%구나. 25%를 군부가 현직 군인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건 둘째 치고서라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나라가 옛날에 사회주의도 표방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실제 돌아가는 권력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법과 예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 9월에 한국이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했어요. 마이너스. 이해가 안 되죠? 플러스잖아, 이자가. 더 갚을 때 더 플러스 해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야, 갚을 때. 덜 갚아도 되는 거예요.
뉴스에 살짝, 뉴스는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되고 기재부 보도자료에 살짝 지나가로 나왔는데 제가 국회 가서도 제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작년 9월에 그 7,500억 유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한 0.5% 정도 마이너스긴 한데 지금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한 나라가 4나라거든요.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이에요. 일본은 빚이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건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표시죠, 표시. 상징이고. 그래서 저도 살면서 마이너스 국채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그건 우리가 이 아까 기재부는 왜 그럴까 하면서 기재부에 대해 탓도 많이 하지만 기재부가 노력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를 같이 봐야 되는데 빛의 측면이죠. 재정 건전성. 그렇게 싸워가지고 지켜낸 것이 플러스가 됐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채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빌려준 돈과 빌린 돈 그때 10%대 정도이기 때문에 빚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빚이라고 얘기하면 빚이 왜 문제가 됩니까? 빚이 이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못 갚는 건 결과고 이자가 없으면 이자가 없고 갚을 것이 되게 오래 돼도 된다면 빚이 부담이 덜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빚의 상당 부분이 50년 채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이자가 아까 마이너스 이자 발행을 했잖아요.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플러스 이자인데 이자를 주는 돈은 줄어들고 있어요. 빚은 느는데 이자는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 갑자기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거 기재부가 걱정하는 거죠, 항상. 근데 여하튼 지난 한 5년 전부터 이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전하고 비슷해요, 이자가. 국채는 2배가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건 항상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 건전성이 뭘까? 재정 건전성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재정 불건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전성의 반대는 불건전성이잖아요. 그게 도대체 좀 그럼 되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불건전성, 그럼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낭비, 부패, 횡령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산 낭비란 말을 잘 안 쓰고 근데 국민들이 워낙 그 말을 좋아하니까 가끔 쓰긴 하는데 혈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혈세란 말에는 세금은 절대 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심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내는 사람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런데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세금과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물론 비효율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학비도 내야 되고 병원은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그리고 교통은 엄청나게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건전성이란 건 무엇일까? 그래서 차라리 지속 가능성이란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쓸 때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아까 독일의 길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길에서 빚을 필요할 때 화끈하게 지고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확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라면 쓸 필요가 있다. 또 위기라면 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위기가 되고 경제 구조가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더 오래 걸리잖아요. 분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직업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전쟁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지원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토론해야지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그냥 이건 일면적인 거잖아요. 우리 1차원이 뭡니까? 선이죠. 2차원이 뭐예요? 면이잖아요. 3차원은 입체잖아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1차원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무조건 내 왼편에 있으면
진보고 오른쪽에서 보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산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효율성, 잘 써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소득 분배, 재분배, 분배하는 형평성. 이 두 가지의 두 축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안정 및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돈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이나 재분배보다는 빨리 위기를 넘어서야 되니까 이제 경제 안정 이런 측면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좀 좋은 측면이 있어요. 물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쓰는 것도 빛과 그림자가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싸워야 되고 막고 싸워야 되는데 조금은 있지만 긍정적인 게 훨씬 많다고 한다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바라볼 때도 이 종합적인 시각 어떻게 가질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이런 게 있는데요.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교육재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좀 한국의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요. 교육을 따로 뽑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측면이 있고 빛의 측면이 있고 그림자는 교육 쪽에 힘이 세서 그런 것들이에요. 빛과 그림자죠. 그래서 지금 교육 쪽의 재정을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쪽이 지난 10년간 학생 1인당 예산이 3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학생은 줄고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근데 교육 쪽에 투자는 분명히 해야죠. 근데 너무 칸막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조금 이건 논란이 될 얘기입니다만 좀 심각하게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볼 건가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그 재정 건전성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초슈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예산이 큰 것만큼이나 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의 발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추경에 대해 가지고 추경을 많이 발행하는 것이 꼭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좋은 것인데 왜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근데 일단 빛은 신속하게 막 갑자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서 뭔가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림자는 그게 정말 예측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 추경 되게 빨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계획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필요하면 돈 쓰면 되는 거지. 하다못해 집행할 때도 계획을 짜서 집행하거든요. 배정 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추경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이렇게 갈등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돈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